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마지막 주말 토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을 들으시든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뭔가 특별히 선물 준비를 많이 한다던가 하지 않더라도 심정적으로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 좀 들뜨기도 하고 그런 주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그 북한에 조금 관련해서 긴장된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존 볼튼의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또 한국과 북한과 관련된 그런 뉴스 등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를 오늘은 그 세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큰 이슈만 좀 정리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 같은 이슈들이 2019년 그 연말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모아지는 그런 이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하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굉장히 당파적인 투표였어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이제 2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탄핵 그 절차 자체를 지지했었던 의원들이 찬성했었던 의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그런 것에 보면은 굉장히 그 민주당 쪽으로는 모아진 것이라고 뜻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그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반대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 민주당 선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부 이슈가 이 탄핵에 몰려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각 지역구에서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 이슈를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상원이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시키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이었는데 결국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조차 손들고 만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이상은 이것을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으로서는요. 그게 이제 그 7월 25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역사가 판단할 때 민주당이 탄핵이 되든 되지 않던 그 같은 정치적인 계산과는 상관없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으로서는 사실은 그 마지못해 탄핵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정치인들도 지금 그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그 눈을 감는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그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압박감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한 90일 정도, 석 달 정도 쭉 그 이어지고 청문회가 있었고 결국은 그 공화당은 당연히 이제 전부 그 이탈한 사람을 빼놓고는 탄핵의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 가장 어려웠었던 사람들은 민주당의 특히 자신의 지역구가 공화당이 강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강한 그런 곳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이탈표가 없었고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그 탄핵 재판은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정말로 강한 그 당파적인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쭉 그 탄핵 절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기까지 입장이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이게 죄가 있다. 그게 이제 거의 전부였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권력 남용과 의회를 방해를 했다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에 비해서 이제 공화당은 대통령이 뭔 죄가 있냐. 그리고 사실은 공화당이 보더라도 공화당은 계속 대통령이 정말로 하얀 눈송이처럼 하얀
그리고 아주 티도 없고 맑은 눈빛을 보면 감동이 딱 오는 그런 어린아이 눈빛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인데 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민망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대통령이 죄가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더 강하게 주장했었던 것은 민주당이 해오는 여러 가지 그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 그냥 민주당이 대통령이 너무너무 밉기 때문에 내쫓으려고 그런다. 그 같은 탄핵 과정 자체를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과정을 비난하는 데 포커스를 많이 뒀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로 탄핵을 하면 모든 대통령 다 탄핵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을 어느 나라에서 비밀리에 갇혀있던 사람을 빼온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그 평상시에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그 정치적으로 라이벌이 될 만한 그런 사람 뒷조사를 해서 힘들게 해달라. 그래야지 내가 우리 미국 의회에서 다 책정을 해놓은 군사적인 자금도 주고 그 군사적인 자금이 그 나라 우크라이나에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그 자금을 홀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대선도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요구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했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을 안 하고 탄핵이 끝내 안 된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어떤 그 국제 정책이라든가 국제 정책 공약을 그런 다른 나라의 이익에 맞게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리고는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뭐 옷도 거의 이제 슬프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탄핵 이제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고 박수를 막 치고 할 때 그 박수 쳤던 민주당의 의원들은 거의 극좌파 의원들이 많습니다. 소장파가 많고요. 그랬을 때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거의 뭐 상복 차림으로 나와서 딱 그것을 제압을 하고 이건 미국의 굉장히 슬픈 날이다. 풋볼 경기가 아니야. 박수를 치고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할 풋볼 경기가 아니야. 슬픈 역사야. 라고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성숙하기도 하고 정치인스러운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이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은 유권자의 34%는 민주당에서 누가 대통령 그 후보가 되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을 했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 난 민주당 후보를 찍지 트럼프 대통령 안 찍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48%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다. 경제도 이렇게 좋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지지니까 완전히 교주를 떠받들듯이 하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그렇게 떠받친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떠받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화당인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씨가 얘기하기를 본인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에 전에 아주 활약을 많이 했었던 정치 컨설턴트입니다. 마이크 머피라는 그런 그 정치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대통령 선거는 처음이지만 내년에 그 사이에 뭐 중간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연방 하원 의원도 다 선거를 치렀고 상원 의원도 선거를 치렀고 그리고 중간중간 뭐 주지사 보궐선거 많았잖아요. 그 같은 선거를 쭉 보면은 거의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한 7,
10% 내지 8% 평균 표 차이로 그런 것을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물론 지역적인 이슈가 더 많겠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이민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격인 로컬 선거가 많았습니다. 시정부, 주정부, 뭐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요. 그랬을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는 그런 그 민주당의 걱정이라든가 공화당의 장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탄핵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것이 본인이 그 탄핵 당하고 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건에서 연설을 할 때 존 딩겔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숨졌죠. 이 사람이 1955년도에 미시건 주 하원으로 시작해서 2019년에 숨졌는데 2015년에 그만두고요. 그 자리는 이제 와이프가 데비 딩겔이 이어받아서 연방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데비 딩겔이 그 지역이잖아요. 미시건 지역구인 탄핵에 찬성표를 당연히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자기 남편이 숨졌을 때 그렇게 잘해줬고 그리고 뭐 전화 왔었을 때도 뭐 너무 잘해줬고 했는데 나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괘씸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럴 때도 뭐 그 존 딩겔이 내려다보고 있다든가 땅을 그러다가 아니야. 그 올려다볼 수 있어. 그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hell, 지옥이 저 아래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 사람들 지옥과 천당을 믿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그 지옥과 천당을 얘기하는 게 오래전에 다 없어졌어요. 기복신학도 오래전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뭐 50년대, 60년대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옥과 천당을 믿고 그것을 강요하고 또 어떠한 그 성직자들이 그러면 굉장히 촌스럽고 뒤처졌다고 생각들을 하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헬에서 올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올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게 he was in the hell. I don't know 라고 얘기를 했던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그 부분이 저는 그 혐오스럽습니다. 굉장한 그 혐오감. 사람이 숨졌는데 올해 초에 그 숨진 사람 향해서 지옥에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라 1955년부터니까 존 F 케네디보다도 더 전이네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죠. 그때부터 이제 주 정치인으로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숨졌고 2015년에 그만뒀으니까 오바마 때까지 아이젠하워에서 오바마 때까지 쭉 정치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대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의 와이프가 자신에게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그리고 장례식 같은 것을 본인이 잘 치르게 해줬다는 거예요. 주에서 했죠. 장례식은. 물론 미시건 주에서 주장 뭐 이런 비슷하게요. 주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옥에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그 점이 저는 혐오스럽고요. 좀 슬프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런 때에 박수를 치고 좋다고 듣는 사람이 존중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가 되면은 공화당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말은 대통령이 안 해야지 되고 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좋다고 발을 구르면서 박수치고 그것도 좀 너무 인간으로서 기본 예의가 좀 빠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누군가는 할 만할 텐데 딱 한 사람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내용을 번역한 많은 매체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많이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공화당에서 그 의원은 미시간이 지역구인 의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또 대선배이기도 하잖아요. 존 딩겔 하원 의원이요. 대선배가 지옥에서 올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좋다고 웃고 막 박수치고 막 발을 구르고 하니까 그걸 또
또 그 지역에서 미시건이 지역구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 이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는 게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하죠.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뭐 어떤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을 캐릭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텔레비전 장면을 아이들이 보잖아요. 10살, 11살, 12살 아이 프라임타임에 텔레비전으로 다 보이는데 그런 것을 본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너 뭐 지옥에 떨어져 죽어 불구덩이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대통령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혐오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대통령마다 다 장점이 있죠. 그 당시에는 정치를 참 못했다고 지적받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스몰 그룹과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고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진정성을 느꼈다고 하고요. 그리고 리처드 닉슨 같은 경우도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지만 이 사람도 사실은 뭐 텔레비전에서 그 당시에 그 존 F 케네디라는 후보가 화장도 잘하고 젊고 뭐 이래서 그렇지 닉슨이 나이도 많고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뭐 질의응답이라든가 확실한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에서 어떤 그의 닉슨의 퍼포먼스 같은 것은 거의 완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공화당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주 그 큰 연설 같은 그런 그 오디토리엄 연설이라고 할까요? 대단했죠. 장점이 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장점이 있어요. 바로 그런 장점인 겁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아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좀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그건 솔직함도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은 본성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좋게 아주 기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그 본성이 아름다운 본성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한껏 끌어내서 한데 묶고는 그런 재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탁월하다. 보통 사람들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못하고 안 해버릇하니까 그런 품성은 조금 유전적으로 도태가 되고 대신에 이제 조금 더 그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본성이 키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지도자로서는 그런 지도자를 보고 롤 모델 삼아서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탄핵 그 재판은 상원에서 할 테고 이 하원에서의 기소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탄핵이 확정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의 남편에 대해서 지옥 운운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고 미국으로서는 가장 낮은 포인트, 로우 포인트였다라고 오늘의 미국 그 위켄드 에디션에서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의 토론회였는데 저는 이번 토론이 가장 잘 됐다는 것으로 봤어요. 6번째였는데 후보가 7명밖에 없었으니까 뭐 15명 이렇게 있었을 때는 뭐 반도 안 되니까 훨씬 잘했죠. 그리고 사회를 본 사람들이 그 진행자들이 PBS와 TV요 공영방송, 폴리티코에서 1명, 공영방송에서 3명의 여자 주디 우드로프를 포함해서 있어서 뭐 너무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진행자들도 괜찮았고요. 시간도 30분 정도나 짧으니까 저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조건 남을 비난을 하면 그 화살이 나에게 온다. 뭐 이런 것이요. 왜냐하면 그 핏 브리저즈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오와에서 제일 먼저 예비선거 코커스가 치러지는데 인기가 있거든요. 점점 올라가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점점 내려오고 하니까 엘리자베스 워렌이 항상 앞서가는 사람을 다른 후보들이 공격하게 돼 있잖아요. 공격을 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당신 선거 기금하면서 $900짜리 와인 마시면서 억만장자들 돈 받았잖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브리즈가 얘기하기를 이거 퓨리티 테스트는 나쁜 거다. 정치인에게 순도를 그 체험하게 순도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은 나쁘다. 이 돈도 받고 저 돈도 받고 그래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돈은 받되 $10도 받고 누구에게 맥시멈 뭐 $2,800도 받고 $2,700도 받고 그렇게 하고 정책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오바마가 선거 캠페인 할 때 월스트리트 부자들이 스스로 막 줄을 서면서 오바마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많이 비난을 했죠. 그러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월스트리트에 좋게 해줬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거든요. 선거 공약을 할 때도 이게 월스트리트이 개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가 파생 상품으로 완전히 월스트리트이 무너지고 뭐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했었을 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건 큰 은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런 부자 은행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았어요. 월스트리트. 그랬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 프랭크 앤 탈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월스트리트의 큰 손을 규제하는 법을 많이 만드는데 큰 그 힘을 썼죠. 물론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다 없애버리긴 했지만 그런데 핏 브리저지도 마찬가지죠. 정책을 봐야지 되는데 정책은 이 사람이 결코 부자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억만장자가 다음 그 대통령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핏 브리저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 같은 상황으로 빠져나갔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나파밸리에 바로 그 선거 기금이 있었던 와이너리의 부부예요. 크레그 앤 캐슬린 홀이라고 해서 그 와이너리 이름도 홀 와인즈 루더포드라는 곳에 있는 그 와이너리라고 하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뭐 나파밸리에 그 와인 투어를 하신 분 가운데서는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창고가 아주 좋다고 유명한 곳이잖아요. 와인 그 창고가 좋으면은 와인이 잘 보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하기를 원래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래요. 18살 때부터 일을 해서 남편은요. 그리고 와이프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워먼이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에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냈는데 대사 가운데 상당수는 이제 선거 기금 많이 내고 하면 시켜주잖아요. 그 케이스예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240만 달러를 민주당 후보들에게 후보를 했는데 이 와이너리 주인이 한 얘기가 엘리자베스 워렌이 뭐 900달러짜리 와인을 먹으면서 선거 기금 모금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과 다르다. 우리 여기에 900달러짜리 와인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보통 크기의 와인이 아니라 보통 크기의 와인이 몇 밀리그램인가요? 그 보통 크기 와인의 4배 정도는 되는 그런 와인이고 그리고 그 핏 브리저지 선거 기금 모금할 때 그 와인이 서브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렌의 그 공격은 언페어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는 엘리자베스 워렌도 전에 굉장히 많이 와이너리에서 그 선거기금 모금을 했답니다. 물론 이번에 대선 후보에 나와서는 절대로 부자들 돈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으니까 버스턴 그쪽이 기반이잖아요. 그쪽에서 뭐 오늘 아침 뭐 AP통신이 보도한 것 보니까 그 버스턴 뭐 시티 오브 와이너리 같은 데서도 뭐 한 사람이 2,700달러씩 맥시멈 뭐 내는 이런 그 선거 기금도 했었고 뭐 1,000달러 이상 내면 와인을 한 병씩 줬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날 멜리사 그 에서리지 같은 사람도 연주를 했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기타도 잘 치고 노래 만들고 부르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미상 같은 거 받고 그리고 액티비스트죠. 정치적으로도 그런 사람 와서 연주하고 했었던 것을 엘리자베스 워렌도 하면서 뭘 그러느냐. 이렇게 역풍을 맞았고요. 핏 브리저지 같은 경우는 순도 테스트 하지 말아라. 순도 테스트 하자면 실제로 보면 이 자리에 서 있는 7명 가운데 내가 제일 가난하지 않느냐. 나만 백만장자 아니야. 다른 사람들 엘리자베스 워렌 당신은 나보다 자산이 100배 많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억만장자도 앤드류 양과 탐 스테이어 두 사람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피해갔고 또 이제 경험이 없다 하는 그 에이미 콜바샤 같은 경우 그렇게 핏 브리저지를 공격을 했는데 항상 뭐 핏 브리저지는 나쁜 경험보다는 경험이 적은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로컬 경험도 경험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아무튼 이 핏 브리저지라는 사람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때 그냥 이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미국에서는 그럴 때 이제
뭐 유리턱이다. 이렇게 우리는 뭐 물밥이다. 뭐 한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유리턱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래스조가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강하게 펀치를 맞고 그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그런 설득력이 있는 펀치를 날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 바이든이 선두주자다. 이번에도 뭐 큰 실수 안 했고 이 피트 브리저즈가 다른 후보들로부터 맞아주는 동안 말도 별로 안 했어요. 조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플러스가 됐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이 사실은 저로서는 여러분들과 가장 깊이 나눠보고 싶었던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고 그 내용이 끝난 뒤에 속보도 많이 나왔는데 복음주의자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후 통첩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크리스처니티 그 투데이라는 잡지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에서 그를 쫓아내야지 된다 하는 주장을 했거든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창간을 했고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이 잡지가 조금 그 메인스트림 그 잡지고요. 또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메인스트림 그 생각이기도 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잡지의 사설 특히 이제 편집장이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이 잡지는 뭐 좌파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파 복음주의 잡지도 아니고 좌파 복음주의 잡지도 아니고 보통 미국에서는 뭐 크리스처니티 그 투데이라고 다 부르지 않고 약자로 CT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잡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또 중립적이거나 복음주의자 시각에서 온건한 그런데 그 시각이 신앙에서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정치 또 뭐 국제 이슈를 많이 다룹니다. 이 잡지가.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 잡지이고 그 본인 그 편집장 자신은요, 이 마크 갈리라는 편집장인데 이 사람은 왜 이 잡지를 그 운영을 하고 그 목표요. 또 이번 사설도 그런 면에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그렇지만 중도나 중도 우파, 중도 좌파 뭐 이런 복음주의자 그 극우를 믿는 그런 편집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중도 이런 사람들을 커버하고 있지만 복음주의자라면 모두가 다 서로 다른 생각을 좀 알기를 원한다. 이해하기를 원한다. 왜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을 지지하나? 이 사람들은 왜 지지하지 않는가? 뭐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백악관에서 쫓겨나야지 된다 하는 주장을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 편집장이 얘기하기를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와 반대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좌파이거나 우파이거나 서로의 소리를 들어줄 것을 계속 이 잡지에서 강조해 왔고 해서 복음주의자들 하면은 가장 그 이슈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고 종교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도덕적인 면, 비윤리적인 면은 눈 감아도 된다. 왜냐하면 나한테 중요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니까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설을 쓰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의 조사조차도 뭐 러시아 스캔들 이런 것을 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탄핵 청문회 때 분명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과 합법도 도덕과 비도덕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게 맞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 그 사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당파적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이 편집장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민주당에 가깝다고 분명히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당파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의 미국을 그 정규 방송 시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그 이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민주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처럼 저는 그 민주당 아닙니다.
공화당 아닙니다. 저도 그 당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뭐 지금 한국 뉴스가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를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연방 대법관을 임명을 했고 종교 자유, 입만 열면 뭐 종교 자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자유를 얘기를 해야지 될 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한 가정에 비유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와이프가 남편이 폭력을 쓰지 않으니까요. 말에 폭력을 쓰는데도 아이 뭐 저 사람이 좀 핫템퍼이긴 하지만 다른 일은 잘하잖아. 아이 내가 진정시키면 되지 뭐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다가 가만히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말의 폭력에서 실제로 때리는 폭력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 위험해져 가는데 그런데도 아이 그래도 돈은 잘 벌잖아.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잖아. 라고 이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건 잘하잖아. 우리에게 이 일은 잘해주잖아. 하지만 더 이상 윤리적인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지금 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면에서 봐야지 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다. 윤리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복음 전파에 오 마이 갓 이건 뭐 허리픽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잡지 애틀란틱의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주의에서 지도자의 윤리적인 캐릭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리처드 닉슨이나 빌 클린턴 그때와 마찬가지 이런 캐릭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째 계속 보여주는데도 복음주의 일부 brothers and sisters는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아주 자랑스러워할 텐데 큰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물론 이 사람도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끌어온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드러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외국 정부에 이렇게 하고 한 그 사실을 복음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을 해야지 된다. 한 명의 공화당 정치인도 인정하지 않는다. 한 명의 복음주의자 공화당 종교 지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이건 깊은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정치적으로 공화당이 미국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복음주의자들은 윤리도덕 기준을 버려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틀란틱의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사설로 인해서 잡지 구독자가 떨어지는 거 걱정하느냐 하니까 안 한다고 얘기해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구독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과거에도 조금 이렇게 논란 있는 그런 것을 딱 들고 나갔을 때 우리가 구독자가 줄어들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 얘기는 해야지 돼. 용기 있게. 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구독자가 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편집장은 원래 목사였어요. 그래서 1월 3일에 은퇴를 하는데 다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 사설이 발표되기 전에는 한 명, 잡지사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잡지사의 사장 프레지던트에게만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계가 분리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본인은 신의 섭리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은총과 자비와 신비한 판단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같은 인터뷰를 NPR 방송, CNN 많이 했거든요. 이 편집장이.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트윗을 했고 또 트윗을 해서 좌파 잡지다.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복음주의 트럼프 대통령 항상 그런 얘기해.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빌린 게 네가 나에게 탄핵 표를 던져. 내가 당신 남편 숨졌을 때 장례식에 순조롭게 내도록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항상 내가 해준 게 많은데 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가족과 오래 일도 안 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잡지가 빌리 그레엄 가족
빌리 그레엄 목사가 창간한 잡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엄, 아버지만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고요. 프랭클린 그레엄에게는 여러 가지로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과 원래 한편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도덕적이라고 하다니, 이 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도덕적일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실망할 거야.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실망할 거야. 아버지도 트럼프를 믿었고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는데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레이엄 가족은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과는 반대적인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의 손주인데요. 손주인데 이제 라스트 네임이 다른 것 보니까 이제 딸의 아들인 거죠. 이 사람도 버즈예요. 그 퍼스트 네임이. 이 사람도 그레이엄 재단에서 일하는데 요즘은 이제 기독교에서 성학대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재단에서 일하는 손주입니다. 이 손주가 얘기하기를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사설과 비슷한 시각일 것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는 복음주의 목사지만 그렇게 아들처럼 막 극우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종교도 어떤 때는 뭔가를 다 넘어야지 된다 하면서 북한에도 갔었던 그런 빌리 그레엄 목사, 김일성 주석과 뭐 사진도 찍고 했었던, 미국으로서는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아들 부시 대통령 때까지 이제 뭐 자문도 하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는 깊은 자문을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고 건강도 악화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던 분이고, 모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좌파 우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그 분이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트윗을 했을 때 이 잡지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 이념을 종교에 삼으려고 해. 그리고 그런 후보를 선택시키려고 하는 게 분명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버니 샌더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래피 조는 어때? 미국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은 저는 짐작이 정말 돼요. 누가 후보가 되든지 사회주의자로 그 낙인을 찍고 시작을 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재산 다 뺏는다는 얘기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형태로 이번 주에 미국이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일이 일요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고 한 해가 그렇게 저물어 가겠네요.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